안녕하십니까. 앵콕학원 보호과 원장 이영준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2023학년도 내년 올해 11월 수능에 해당하는 2023학년도 9월 고3 국어 모의고사를 전과목을 봤었고 국어 모의고사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구성과 특이점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난이도는 이 국어 시험의 난이도는 작년 수능과 올해 6월 이제 모의고사죠. 평가원이 6월, 9월 그리고 수능 11월까지 3개의 시험을 보니까 6월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낮았습니다. 그리고 6월 모평의 구성을 그대로 기조를 유지를 했어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은 독서 이론 지문 1개, 사실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거고 이때까지 수능에서는 없었죠 사실. 독서 이론 지문 1개 포함해서 독서 지문 총 4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독서가 17문제, 똑같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문학 또한 지문과 문제 구성에서 큰 변화 없이 수능 국어 문학에서 절대적으로 나오는 갈래들, 현대시 2개, 고전시가가 2개, 현대소설 1개, 고전소설 1개. 조금 특이한 점은 이때까지 수능에서는 고전시가가 장문의 고전시가, 난도가 좀 있는 높은 이 고전시가가 한 작품이 나오면서 지문 전체를 구성을 했었는데 이번 9월 모평에서는 고전시가가 상대적으로 좀 짧고 연계도 한 작품이 되면서 2개 작품이 나온다는 거. 조금 특이할 만한 점이고 그리고 현대 스프링 1개가 포함이 돼서 총 문학 작품이 7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택 영역인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장문의 문제 구성도 큰 차이가 없었고 큰 차이 없이 5대6으로 언어, 문법이죠. 언어 5문제, 매체 6문제, 화법, 장문 융합해서 5문제, 6문제. 그리고 전체적인 난이도는 좀 낮은 편이었고 지문 하나하나, 문학에서는 문학 작품, 독서에서는 독서 지문의 난이도는 아주 높거나 그래서 독서도 실제 좀 지문이 짧게 나왔어요. 낮았지만 필로 문항을 특히 독서에서 한 2-3문제 정도를 배치해서 상위권의 변별력을 줬습니다. 자, 요렇게 전체적인 일단 서론을 한번 보고서 독서를 한번 보죠. 자, 일단 특징이 뭐냐면은 EBS 수능 특강의 연계율이 높았어요. 독서 지문이 4개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독서 이론이에요. 사실 얘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독서, 책을 읽고 글을 읽는 거에 대한 내용인 거고 내용이 복잡하다거나 밀도가 있다거나 까다로운 내용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글도 짧고 문제도 3개로 편성이 됐어요. 나머지 3개의 독서 지문이 관건인데 그 3개의 지문에서 2개가 직접 연계가 되고 하나는 또 간접 연계까지 됐다는 거죠. 수능 특강에서 나왔습니다. 또 짧은 지문들로 구성이 되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문을 읽어 나갈 때 부담감이 좀 적었을 테고 그 문과 학생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는 과학 지문이 출제가 전혀 안 됐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 지문이 출제가 되면서 이 기술 지문도 이과의 학생들한테 더 유리하고 문과 학생들한테는 불리한 게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과학 지문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유불리가 덜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킬러 지문은 사라진 걸로 우리가 한 3년 전,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문 자체가 이런 킬러야. 엄청 장문에다가 이 지문을 읽었을 때의 내용 이해가 쉽지 않고 글의 밀도도 어마어마하게 내용의 밀도를 가지고 있어서 파악하고 입력해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풀기도 힘들고 이런 킬러 지문이 존재를 했는데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6월과 마찬가지로 짧은 지문들 그리고 아주 어려운 지문, 킬러 지문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변별력을 위해서 킬러 문항이 존재를 했다. 자, 보시면 EBS 수능 특강에서 아도르노의 음악론과 대중음악 비판, 인문예술 지문이고, 그 다음에 유류분 제도, 이게 사회 영역에 있는 거죠. 유류분 제도가 연계되어서 거의 직접 연계가 있습니다. 물론 수능 특강에 있는 그 지문이 그대로 나온 건 아니지만 글의 소재, 내용이
같은 내용인 거죠. 소재가 같으니까 내가 수능 특강의 비문학 독서를 충분히 공부를 하고 그 지문을 읽어보고 문제도 풀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를 해 두었다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이거 풀 때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개 지문 모두 지문의 길이는 짧았지만 이제 비문학 독서에서 13번 문제,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풀이 영상에서 또 따로 자세히 다루겠지만은 추론 문제였어요. 응용 문제. 단순 내용 일치 문제라면은 지문이 어렵더라도 어떤 그 부분의 내용 일치 부분을 찾아서 풀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글 전체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문제에 있어서의 문제 이해도 분석도 정확하게 한 다음에 그걸 추론하고 응용한 부분을 접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인 거죠. 그냥 사고 과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한 부분에 미스가 나더라도 지문 파악에서 미스가 났다든지 혹은 문제 파악에서 잘못이 있었다든지 혹은 추론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틀린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 이번 13번과 16번 문제 같은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숙달이 돼야 돼요. 이게 소재가 어렵다거나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 자체의 유형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자, 그리고 넘어가서 문학 부분을 보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과 같이 수능 국어에서 고정적으로 나오는 이 문학 관련은 다 나온 거예요. 보면은 고전소설 작품 1개, 고전시가 작품 2개, 현대소설, 현대시 이렇게 나왔고 자, 여기서도 문학의 연계율이 과거 70%에서 2년 전부터 이제 50%로 됐는데 총 7작품이 출제가 됐는데 연계가 3작품이 됐어요. 고전소설 정수전전이 연계됐고 고전시가에서 작품 2개였는데 어부단가가 연계가 됐고요. 그리고 현대시에서 길, 이게 연계가 돼요. 나머지 작품들은 올해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나오지 않은 작품들. 특히 이 크리스마스 캐럴 5라던가 편지라던가 보기 힘든 작품. 제가 알기로는 12개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고 이때까지 기출에도 나온 적이 없었던 조금 생소한 시기입니다. 자, 고전시가가 장문의 변별력을 주는 작품이 아니라 짧고 현대어 해석이 어렵지 않은 작품이 출제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문학에서 사실 고전 시절을 가장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이제 해결책으로 한다면은 보통 고전 시가가 난도가 높은 장문이 출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연계될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연계율에 신경을 써서 공부를 많이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연계 하나, 연계 안 된 작품 또 하나. 근데 어렵지 않았어요. 현대어들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고전 시가의 공부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풀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7개 출제 작품 중에서 3개가 연계가 되었다. 그리고 비연계된 작품이고 이게 생소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수능 국어 그 문학을 공부할 때에 문학 작품에 대한 접근 방법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과 풀이 방법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또 이 문학에서 시면 시, 운문이면 운문, 산문이면 산문의 어떤 개념어라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부분, 그 기초적인 부분이 학습이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아무리 처음 보는 작품이 출제가 되고 한다 하더라도 문제 유형이나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작품이 아주 난해하거나 아주 한축적이라서 이 작품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작품이 아니라면은 생소하더라도 문제를 푸는 데서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자, 그리고 작품의 내용에 대한 학습 여부보다는 문학 작품에 대한 접근과 해석 능력을 평가하는 비중이 컸던 문학 시험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영역을 보면은
자, 선택 영역이 언어와 매체와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이 있죠. 자, 작년 수능과 이번 6월 모의고사, 그리고 작년의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선택 영역이 이제 처음 시작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의 이 난이도 조절에 신경을 쓰는 것이 보였어요. 다시 말해서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의 난이도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고 있는 이 난이도가 높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언어와 매체의 난이도를 많이 낮췄던 거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화법과 작문이 조금 어려워지고 뭔가 균형이 맞았던 이 시험들이었는데 이번 9월 모의고사, 오늘 본 9월 모의고사에서는 그 부분이 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가 확실히 화법과 작문에 비해서 어렵게 나와요. 두 영역의 균형을 유지하려던 기조를 깨고 언어, 문법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됨으로 인해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하고, 왜? 보통 선택 영역 먼저 푸는 학생들이 많죠. 문학을 먼저 아니면은 문학 먼저 풀고 선택 영역 풀고 비문학 독서를 가장 나중에 푸는데 언어와 매체가 어렵다 보니까 거기서 시간을 잡아먹어요. 또 동시에 이걸 푸는 과정에서 막히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멘탈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비문학 독서를 풀어나가는 그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시간도 부족하고 힘들었겠지만 물론 그런 학생들, 거기서도 충분히 극복하고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표준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왜? 화법과 작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았으니까. 그러면은 정답률은 더 떨어지게 되고 오답률이 더 높아지면서 표준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는 거죠. 대학 가는 거 표준 점수로 가는 건데. 자, 언어 문법의 경우에는 37번 문제, 38번 문제가 합성 용언 그리고 어미의 종류와 이해처럼 문법 부분에 있어서 뼈대를 이루는 기본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기본적인 부분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출제되면서 난이도가 높아져. 물론 그 뒤에 세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고 기존의 문법 5문제, 언어 5문제가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았던 거에 비해서는 두 문제가 어려워졌다는 거는 사실 큰 차이거든요. 자, 선택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자면은 이걸 평가원에서 볼 리는 없겠죠. 제목을 이번 모의고사에 대해서 제목을 달아놨는데 어려운 수능을 위한 곧 보게 될 올해 1월의 수능이죠. 어려운 수능을 위한 평가원의 핑계거리는 아니에요. 좀 다른 표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딱히 떠오르지도 않고 해가지고 핑계거리라고 했는데 이게 뭔 소리냐. 작년 9월 모의고사에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이 상위 4%인 1등급 컷이 100점이었어요. 전국에서 학생들이 작년 9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 모의고사에서 상위 4%가 다 100점이라는 거예요. 엄청 쉬웠던 시험이었어요. 물론 이제 언어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도 쉬운 시험이었어요. 1등급 컷이 98점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 화법과 작문 선택하면 1컷이 100점, 그리고 2등급 컷, 상위 11%죠. 96점. 이 9월 모의고사 본 학생 전국의 전체 학생 중에서 11%가 96점 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3등급 23% 이상은 90점. 아주 쉬운 시험이었죠. 난이도가 너무 낮아서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었어요. 많이 나왔겠죠. 뭐 이렇게 쉽게 나오고 자, 근데 어떻게 됐냐? 작년 수능은 엄청 어렵다. 엄매 선택한 학생들의 1컷이 84점. 화작 선택한 학생들이 86점. 별로 차이가 안 나죠. 제가 얘기했죠. 선택 영역은 큰 차이 없다고. 문학과 비문학 독서가 엄청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근데 기억나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20학년도 2019년에 수능에서 그때는 이제 선택 영역으로 나눠져 있지 않았을 텐데 이때 불수능이라고 했을 때 1컷이 몇 점이었냐? 84점이었어요. 그때 평가원 원장이 나와서 직접 사과하고 했다고 너무 어렵게 돼서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거야.
이런 일이 사실 있었던 거예요, 작년에. 그럼 보십시오. 9월에는 엄청 쉽게 냈어.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9월에 우리가 출제를 해봤더니 학생들이 너무 잘하더라. 이런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게 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물론 이제 평가 입장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난이도 조절이라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닌데 그거 어떻게 학생들 딱딱딱 1컵, 2컵으로 맞춰서 어떻게 내요, 그거를. 근데 어쨌든 9월에 이렇게 내게 되면은 수능에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명분이 있는 거야. 명분이라고 그럴 거예요.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왜? 9월에 너무 높게 나왔고 학생들의 수준이 많이 높더라. 거기에 맞춰서 냈다. 그런데 이렇게 돼버렸네? 말은 되잖아. 자, 이번 9월 모의고사도 변별력의 요소와 변별력의 요소와 그 흔적이 보이기는 하지만은 상위권에서는, 또 최상위권에서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또 문학도 비연계 비중이 50% 이상이긴 했지만은 비연계된 작품이 어렵지 않았죠. 그 난도가 높은 올해 수능에 전략적으로 꼼꼼하게 대비하는 것으로 좋아 보인다. 올해도 작년처럼 그럴 수 있다. 평가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리고 우리가 대입이라는 큰 이 사회적 문제 측면에서 접근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너무 쉬운 물수능보다는 그래도 불수능이 사회적 문제가 더 어려워요. 왜냐? 변별력을 열심히 하고 실력이 있는 학생이 좋은 점수를 받아서 분별이 돼야죠. 그리고 공부를 별로 안 한 학생이 좀 덜 한 학생이 거기 더 낮은 점수를 받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시험이 쉬워버리면은 100을 노력한 학생과 80을 노력한 학생이 같은 점수를 받게 되잖아요. 어느 정도의 변별력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적당해야겠지만. 그래서 올해는 아무리 오늘 9월 모의고사가 8월 31일에 온 9월 모의고사가 쉽게 나왔다 하더라도 절대 방심하면 안 되고 어려운 수능의 기준을 맞춰서 앞으로 남은 시간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쉽게 나올 수도 있지만 내가 어렵게 준비해서 점수 잘 받으면 쉬운 시험에서 점수 잘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방심을 해서 이번 9월 모의고사 본 거 보니까 뭐 쉽더라. 그러니까 뭐 수능도 이만큼 나왔는데 내가 이만큼만 하면 100점 나올 수 있겠지. 내 목표가 3등급인데 이 정도만 하면 9월에 내가 본 거를 봐서 이 정도 하면 나오겠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연계 공부는 전체 시험의 정답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연계 공부라는 거는 올해 나오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잘 보라는 거예요. 독서도 문학도. 사실 화작과 엄매는 조금 실질적인 연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내가 딱히 다른 교재로 공부할 게 특별히 없다. 그럼 그거 제대로 보고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거기는 잘 보고. 연계 공부는 전체 시험의 정답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시간도 줄여주기 때문에 내가 아는 지문, 내가 아는 문학 작품이 나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푸는데 시간이 빨라졌죠. 시간 부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연계율을 가진 사설 모의고사들이 많이 나와요. 종로, 대성, 이투스, 아니면 이감, 바탕, 상상 이런 거 유료로 구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설 모의고사를 가능한 많이 풀면서 시험에 대한 감을 높여요. 훈련이잖아요, 훈련. 내가 알고 모르고 아는 문제 풀고 모르는 문제 틀리고에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80분 동안 45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 시험을 운용을 해 나가느냐라는 문제인데 그걸 내가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걸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내가 계속 그 80분 동안 45문제를 푸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올림픽 선수들이 수영 나가는데 내가 팔 근육만 막 키우고 있어. 수영에 숨 쉬는 방법 이론만 계속 내가 공부하고 있어. 아니, 직접 해봐야 되는데. 그 실전과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에서 아주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비슷한 환경 속에서 그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자, 그런 훈련을 충분히 해서 감을 높여야 하고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마다 약점이 다 달라요. 똑같이 90점을 받는데 어떤 학생은 10번, 20번, 30번 틀렸어요. 똑같이 90점인데 어떤 학생은 15번, 25번, 35번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틀린 문제들이 약점이 다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혹은 가지고 있는 취약점에 해당하는 그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점수는 같지만 틀린 문제가 달라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약점에 해당하는 취약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 내가 90점이면은 95점, 100점이 되는 거고, 내가 80점이면은 85점, 90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답노트의 활용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이 오답노트라는 게 단지 내가 틀린 문제를 해설을 보고서, 아, 이래서 답이네? 내가 이거를 실수했니? 이게 답이. 해설을 옮기는 게 오답노트를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바둑에서 복기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저는 뭐 바둑을 둘 줄은 모르는데, 바둑을 뒀어. 이제 대결을 했어. 내가 뭐 이기든 지든 간에 바둑이 딱 끝나고 나서 바둑 선수들은 다시 한 번 더 보는 거야. 자기 혼자. 상대편은 집에 갔어. 바둑을 두고서 내가 뒀던, 상대편이 뒀던, 또 바둑 선수들이 다 머리가 좋으니까 이제 다 기억을 해. 아니면 뭐 영상이 이렇게 녹화해놓은 거. 계속 더 보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왜 이 부분에서 이걸 선택했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때의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 이걸 성찰하고 반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미래에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다짐하고 새긴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오답노트를 활용하는 포인트는 뭐냐? 나에 대한 분석이라는 거예요. 내 사고에 대한, 내 오인에 대한, 내 오류에 대한, 내 실수에 대한. 그냥 이 문제 내가 실수했으니까 이건 몰랐으니까 틀렸구나 가 아니라,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서 어떤 실수고, 또 어떤 어휘를 몰랐고, 어떤 부분을 내가 착각을 했고, 이 어휘가 이렇게 해석될 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런 걸 아주 자세하게 복기해 나가고 노트에 기록을 하고 그걸 자주 봐서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약점이 보완이 되는 거고, 내 약점이 결국은 내 100점에서의 감점을 만드는 건데, 그 감점이 플러스가 되면서 점수가 올라가고 성적이 올라가는 거죠. 남은 시간, 100일 안 되는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학습량에 좀 집중을 하고 해야 될 거에 집중을 하면서 꾸준히 해 나간다면은 앞으로 남은 시간은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오늘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고3 학생들 혹은 재수생 학생들, 그리고 앞으로 또 고1, 고2 시험을 볼 학생들도 이 영상, 이 내용들 좀 참고하셔서 공부하셔서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